자, 덕질권장 프로젝트 덕업상권 사이코패스 2편 시작해볼까요? 네. 네. 하지. 앞서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세계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별로 그 누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캐릭터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근데 굉장히 미형의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 다 잘생기고 이쁘지 않아요? 그죠? 네. 거의 다가 아니라 뭐 다 모델이야. 다 그런 거 아닌가? 아, 팔다리 길고 팔다리 아주 길고. 그냥, 아유, 그것도 이목구비 시빌라 뚜렷하고. 시스템이 판단한 거 아닐까요? 인물 좋은 애들만 뽑아야 적성으로 이제 가까이서 두고 자기가 이제 가까이 두고 보는 건가? 그런 거죠. 네, 좀 아, 자기가 가까이 근데 두고 싶은 그럴 수 애들이야? 있는 게 흡족하셨더라. 뒤에 나오는데 이 시빌라 시스템도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외모지상주의? 시빌라 시스템이 부럽네요. 얘들은 왜 이 모양이죠? 근데 지 외모는 왜 그래? 아, 지 외모는? 음. 지 외모가 안 되니까 그런 건가 봐. 지 외모? 어쨌거나. 보면은 아까 그 츠네모리 아카네랑 카가리 슈세이라는 이제 두 인물이 있는데 얘네들이 마침 대화 나누는 장면을 통해서 등장인물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츠네모리 아카네는 주인공인데 멘탈 미인. 멘탈 미인. 진짜. 멘탈갑. 멘탈가. 시빌라 시스템 어떤 사회 안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금수저? 금수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가장 최적화된 인물인 것 같아요. 그 사회에서 가장 능력 있는 인물로 이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이상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온갖 스펙을 다 가진 사람이죠. 그쵸. 그 시빌라 판정 직무 능력 적성이라는 그 시험이 있댔잖아요. 그러니까 시빌라가 얘가 뭘 잘할 수 있을지 판정해주는 시험. 이게 730점 만점인가? 그렇던데. 730점 만점이에요. 근데 얘가 700점이었나? 700점을 그래서, 넘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1등인 거, 1등. 그러니까 어쨌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모든 고민할 적성이- 수밖에 네. 없는. 모든 적성에 다 너는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돼. 근데 공항국이 굉장히 까다로운 곳인데 그 중에서도 공항국 채용 기준도 패스란 거예요. 네. 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그날 하루 그런 일을 겪었으니 오자마자 오죽 힘들었겠어요. 꼭 카가리라는 그 집행관, 같은 팀에 있는 걔한테 가서 공항국에 A가 나온 건 나밖에 없어서 공항국에 오면 나만 할 수 있는 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첫날 그 사달이 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와봤더니 안 맞나? 이러면서 뭐 힘들어 고민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카가리 슈세이, 카가리라는 애는 그 집행관인데 얘가 장난하냐 하면서 바로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뭐든 될 수 있었고 뭐든 선택할 수 있었어. 그래서 지금 고민까지 하잖아. 근데 자기가 잠재범이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은 5살 때 이후로 사이코패스 검진을 찍힌 뒤에 계속 잠재범인 거야, 얘는. 5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치료 혹은 갱생 가망성이 제로다라고 판단이 돼서 평생 격리시설에 갇혀 있던가 아니면 집행관이 되어서 살던가. 근데 집행관이 되는 게 뭐 나쁘지 않지 않나요?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근데 있는데 뭐 별로 좋지도 않은데. 나빠요. 그 숙소가 따로 있잖아요. 얘들. 네. 뭐 숙소 자체는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아니, 숙소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거기에 갇혀 있어야 그쵸. 돼요. 외출할 땐 항상 네. 감시관이. 그러니까 감시관이 창살 없는 없으면- 감옥에 그쵸. 있는 거죠. 군대에 나올 그냥 수가 없어. 계속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 되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감이 오죠, 그러면. 공감할 네. 분들이 많겠다. 우리 남자 청취자가 많으니까 평생 군대 가면 평생. 아마 연애도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 잠재범인데 누가 다른 잠재범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별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나 여기 궁금했어요, 이 세계에 약간. 과연 사랑이 있나라는 생각도 조금 사실 들기도 하고. 근데 뭐 거기 있긴 뭐 있지만. 분석관 시온인가? 네. 그 여자도 되게 예쁘고. 그 여자는 만나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 여자는 여자를 좋아하니까. 걔 아니- 근데 설정상은 양성애자라던데.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네, 근데 아무튼 뭐 어쨌거나. 뒤에 얘기. 그러니까 얘는 진짜 인생 뭐 태어난 의미 그런 걸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얘는 왜냐면은 너는 이 사회 부적합해라고 5살 때부터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가는 애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아까 또 저번 편에 잠깐 얘기했던 코가미 신야. 코가미 신야는 원래는 감시관이었는데 모종의 사건을 통해 사이코패스가 매우 악화가 돼서 잠재범이 된 케이스예요. 근데 얘가 츠네모리 아카네한테 한 방 맞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뭔가 이렇게 개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일로서 자기는 이런 잠재범이, 그러니까 그 집행관이라는 일을 해왔는데, 생각해보니, 그래, 형사라는 건 누군가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는 거였던 것 같아. 라면서
막 아카네가 내가 그때 너 패럴라이저로 쏴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괜찮아라고 하면서 직무보다 정의를 우선시한 거잖아. 그래서 너를 만남으로써 나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형사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뭐 하면서 근데 뭐 얘기를 둘이 하는데 이렇게 다투고 이러는 과정도 없이 그냥 깨어나자마자 너무 순응하고 이러니까 맞아. 야, 너 근데 좀 뭐야? 심했지 않냐? 뭐 싶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볼 그러니까. 수 그럴 수 있죠. 나한테 패럴라이저를 야, 그거 쏘지 말라고 말로 하지. 아유, 야, 막 일로 이럴 와. 수도 아, 있는데. 일로 와. 나에게 막 패럴라이저를 쏜 여자 네가 네가 처음이야. 처음이고 이런. 야, 나 사실 네 선배야. 약간 뭐 이럴 맞아. 수도 있는 거고. 선배죠. 나이도 한 7, 8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감시관이었으니까 전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전에는 감시관이었기도 하고. 근데 아마도 그 위아래도 없는. 감시관이었을 때는 이 사회에 대해서 아마 아카네처럼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정말 도미네이터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잠재범이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그런데 집행관이 되고 나서는 이제 생각을 고쳐 먹었겠죠. 내가 이런 식으로 해봤자 이 사회에서 내가 대우받는 건 점점 더 안 좋아지니 그냥 순응하고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아카네라는 이 멘탈 미인이 등장하면서부터 뭔가 다시금 일깨우지 않았나. 뭐 한 대 맞고 정신 차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건 뭐 해석을 잘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네. 그 과정이 뭐 전혀 정신을 이렇게 차리고 나서 그냥 갑자기 괜찮으면 대인배, 너무 대인배. 쿨했어. 예. 근데 전 코가미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멋있지 않아?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그래요? 저는 뭐 나중에 할 얘기지만 이 캐릭터들이 다 매력적인데 유독 코가미는 너무 좀 평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얼굴은 평이하지 않아. 일단 몸과 외형은 얼굴이. 약간 스파이크? 저도 스파이크 생각 많이 나던데요. 양복 입은 거 하면 머리 이렇게 약간 뾰족뾰족하고 이렇게 네, 앞머리. 물론 마스크는 완전히 다르지만 좀 사납게 생겼잖아요. 얘는. 네, 사납게 생겼어요. 근데 그 스타일 자체가 스파이크를 굉장히 많이 연상시키는데 눈빛이 그윽해요. 그리고 사실 뭐 여기 성미남. 오프닝 나오는 그런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카우보이 비밥하고 좀 닮았나 스타일이 싶기도 하고 네. 같은데. 남자는 수트발. 남자는 수트발. 근데 여기 수트 입은 남자 많이 나와서 너무 행복해. 그래요. 직장을 옮기는 것도 공감을 방법이다. 왜요? 국정원가요? 이 KBS는 도무지 수트 입은 남자가 없는데. 수트를, 누구나 수트를 입는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 아니 그건 그렇지만 그 중에서 몇 명은 괜찮겠지. 에이, 괜찮아. 만약에 아나운서 중에 누가 뭐 입고 나타났다라든가. 코가미 신야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지난 편에 잠깐 언급했던 기노자. 얘는 이제 아카네 선배이자, 이건 나중에 얘기할까? 예. 그럼 코가미랑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노자 앞머리 좀 이렇게 걷어주고 싶어. 너무 그러니까요. 답답해, 볼 때마다. 기노자도 보면은 잘생긴 얼굴인데 헤어스타일이 머리가 좀 좀, 문제가 나중에 있어. 걷어내잖아요, 다. 안경도 쓰고 있고 앞머리도 항상 이렇게 이렇게 그 뭐라 미간 한 계단 이렇게 사이를 내려오는 항상, 그 예. 전형적인 일본 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헤어스타일을 하고 옛날로 있죠. 치면 H.O.T. 문희준 같은. 맞아. 그 머리 맞아. 그런 머리. 그걸 경찰이 하고 있단 말이야? 복장에 대한 거는 딱히 컨트롤이 없나. 아무튼 안경 쓴 이런 기노자라는 감시관도 있죠. 그리고 일개예요. 그러니까 이 아카네가 속한데 거기 또 아까 이런 사람들이 비롯해서 누가 더 있냐면 2명이 더 있는데 마사오카, 오야지가 하나 있죠. 네, 마사오카 토모미 줄여서 토짱이라고 하는데 아저씨 좀 멋있어. 그렇죠. 맞아요. 네, 멋있는 아저씨가 있고 이렇게 그 형사를 딱 이렇게 상징하는 어떤 트렌치 코트 같은 걸 항상 입고 그러니까 이거 있는 약간 저런 느낌이에요. 형사 오다유지 콜롬보 같은 막 이런. 느낌. 맞아요. 예. 그 저기 이 감독이 했던 춤추는 춤추는 대사. 대수사. 맞아. 거기에 딱 거기 나오는 주인공, 형사 맞아, 같은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형사 느낌인데 실제로 이 사람은 그 공항국이 생기고 경찰이 없어지기 전에 형사로 일했다라는 그런 설정이죠. 그래서, 오리지널 형사를 경험한 사람. 네, 그쵸. 그래서 예전 형사 얘기를 이렇게 가끔 형사는 하는데 말이야. 종종 맞아. 하는 그런 오야지고 오른팔인가 왼팔이 왼팔. 셀붙이죠. 네. 오토메일 오토메일로 돼 있죠. 오토메일로 돼 있어. 그래갖고 이 사람이 뭔가 형사의 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기노자가 되게 싫어요. 싫지. 되게 싫어해. 근데 그걸 싫어했던 이유가 사실은 또 있죠.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네, 저는 얘기하도록 그것도 하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다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그쵸. 저 완전 몰랐어요. 나 알고 있었는데. 그래? 진짜 처음부터? 그냥 감이 오던데. 아 진짜? 형사의 네. 감이야? 아니 뭐 이렇게 몰랐어요 저는. 성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뭐 저 둘이 뭐 있구만 그러니까 싶었는데. 뭐는 있겠지만 뭔지는 아니, 몰랐죠. 근데 그게 가장 가능성이 큰 게 그거겠거니라고 생각을 근데 하면서 여기서 그럴 수 있겠다. 초반에 그려지는 방식은
그 마치 기노자의 아버지도 뭐 형사였는데 지금 없어졌고 마치 그 아버지의 친구 정도 되는 사람으로 뭐야 다 알 거 아니야. 예, 토모미가 이제 등장을 하죠. 네, 마사오카 토짱. 예, 네, 토짱이라고 하나요? 토짱. 토짱. 우리의 있고. 친근한 토짱. 그리고 여자가 한 명 있어요. 되게 예뻐 포니테일을 한 미인인데 쿠니즈카 야오이라는 분인데 야요이. 야오이는 야오이. 이 사람이 야요이. 역시 물 들어있어. 뭘 보여줘요? 뭐니 사이코패스가 탁해.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완전 검정이 쿠로. 마크로. 쿠로다. 아, 나 그거 맞았겠다. 엘리미네이터. 터졌어. 그런 언니가 한 명 있고 네. 일개 바깥에 있는 언니긴 한데 카라노모리 시온이라는 언니가 있어요. 근데 뭐 그거 보셨나요? 그 정보 분석의 여왕? 그러니까 왜 어디나 어떤 그런 경찰이나 뭐 CIA, FBI가 나오는 미드를 보면은 꼭 항상 있어. 그런 언니들 있잖아요. 이렇게 예쁜 언니. 스타워즈로 치면은 저기 I2 같은 캐릭터고 크리미널 마인드 보면은 거기 보면 약간 그 언니 예, 살집 있는 그리고 언니가 이렇게 하죠. 안경 화려하게만 예. 쓰고 있는 그 언니. 거기도 있잖아요. 그 미션 임파서블에도 걔 그 친구. 그 새벽에 친구. 황당한 그치, 저주에 그치, 나오는. 그치, 걔. 네. 사이먼 패그. 님들아, 기억 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뭔가 이름을 말하란 말이야, 이름. 있어 그런 예, 사람. 네.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이름 다 알 생각이 거야. 안 나. 이렇게 말해 다 알 거야. 컴퓨터를 굉장히 왜 잘하고 온갖 정보 수집에 능하고 뭐 분석 잘하고 이런 늘 그런 그러니까 백업 티피컬한 요원이라고 할 수 그쵸. 있죠. 시온 언니가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각종 사건을 해결을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드론 폭주 사건이라고 해서 이 드론을 만들어서 뭐 경찰 업무든 국방 의무든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드론이 폭주를 해서 살해당한 직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조사를 하러 가는 건데 이거 나는 좀 저만 그렇게 좀 그랬나요? 약간 이 사람들이 그 해킹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모든 인터넷망이 단절된 그런 곳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곳에서 있잖아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듣는 거야. 도미네이터는 와이파이 뭐예요? 물론 와이파이야? 그렇지, 뭐. 인터넷을 어쨌든 통해서. 시밀러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야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끊겨- 단절되는. 끊기는 곳이죠. 예. 그래서 사실 범인 색출하려면 도미네이터를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쭉 해보면 쉽잖아요. 스캐닝 해보면 사이코패스가 이상한 애가 있을 테니까. 색출도 아니고 그냥 쏘면 해결이 되는데, 해결이 여기는 되는데, 안 되는 좀 희한한 장소였죠. 네, 안 된다고 관리자가 그 사람들 좀 데리고 나와서 밖에 나가고 야외 나가서 이렇게 한 번만 해보자고 하니까 안 된대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우린 정해준 스케줄대로 일을 할 수 없고 업무가 저해되기 때문에 후생성이 있으면 뭐 경제성 이런 데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경제성을 통해서 업무 변경 수속을 해줘라. 라고 하는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될까? 관료주의의 끝판왕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근데 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수색영장은 갖고 온 건가? 뭐 그런 느낌이. 그거 갖고 왔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영장을. 하긴 여긴 그 세계는 그게 없긴 한데 수색 영장을 그냥 발급해줄 당연히 곳이 갖고 없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결국 여기서 사람이 이제 네. 죽어서 수사를 나온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생산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거보다 그 경제를 더 우선시 여기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 근데- 되게 멀리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그렇구나. 또 진짜로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러니까 건지 뭔지는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공장에서 되게 빡세게 사람들이 갇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거 아니야.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어떤 좀 사이코패스를 측정할 때마다 살짝 다른 애들보다는 수치가 안 좋게 나오는 한 명을 이지매를 하는데 그거를 이 아까 책임자 업무 변경 수속을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던 책임자가 그 이지매 당하는 사람이 식당에서 막 이렇게 애들이 괴롭히는 거를 보고 있는데도 쟤는 뭐 저런 역할에 어울리니까 이 공장의 적성이 나온 게 아닐까요? 라고 말을 하는 장면도 저는 되게 비인간적이어서 되게 무서운 싸다기 한 대 때리고 싶다.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사실 멀리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이제 일어나는 왕따를 사실은 담임 선생이 좀 방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걸 방관함으로써 자기가 이 반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훨씬 쉽게 통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 명의 어떤 희생양을 내세움으로써 좀 쉽게 가려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뭐 그냥 갑자기 생긴 건 아닌 것 같고 다 이제 우리 사회를 투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이 감독이랄까 이 제작진이 사실은 뭐 일본의 여러 가지 폐해를 꼬집기 위해서 넣은 코드들이 많다는 뭐 인터뷰를 네, 뭐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SF라는 게 네. 그냥 먼 미래에 우리가 없는 어떤 거에 대한
걸 다루는데 그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하에 우리 인간 현재를 이제 비추어 보는 건데 그거에 굉장히 충실한 작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나오는 이런 모든 어떤 에피소드들이 이 세계의 구성 요소를 보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그리고 이 세계가 어떻게 뒤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그런 요소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용의자를 색출을 해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고 나서 사이코패스가 좀 괜찮아진 그런 패턴에 보이는 사람을 발견을 해내서 얘가 용의자인 것 같은데 쟤를 이렇게 도미네이터로 한번 봐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용의자, 아까 왕따 당하고 있던 용의자를 코가미가 도발을 해요. 걔를 아까 그 이즈메 했던 직원들이 막 얘는 너는 뭐 사이코패스도 황록색인 자식이잖아 이러면서 하는 걸 똑같이 하는데 이거 함정수사 아니에요? 난 나만 그런 생각했나? 이 세계는 뭐 그런 거 없는 괜찮나? 것 같, 절차 이런 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함정수사 아닌가? 근데 함정 수사라는 것도 결국 이게 목적을 달성하면은 괜찮은 건가요? 네, 과정이 다 지워지기 때문에 또 하는 아니 거 근데 아니에요? 왜 우리 법원에서도 네. 몰래 이렇게 녹음한 게 꼭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나만 그냥 아니 그러니까 소소한 거에 여기 이상한 거 많은데 사실 눈에 띄었어 이게. 우리의 어떤 법 체계나 이런 거로 비춰보면은 여기는 엉망이죠. 지금 법 체계가 없어요, 여기는. 여기 아예 일단은 사람을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것 네. 자체가 말이 안 하긴, 되는 맞아. 거니까. 즉석에서 사형 판결을 내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뭐 법 체계를 하긴.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세분화해서 적용할 필요가 없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코가미가 얘를 도발을 한 다음에 얘를 도미네이터 망이 통할 수 있는 곳까지 얘를 끌어내서 결국 너가 용의자 네가 범인이구나를 알아내고 죽이고 잘 끝나요. 역시 범인은 안에 있었어. 그치. 범인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 범인이 밖에 있으면 추리 게임이 안 되죠. 그리고 잘 해결이 되는데, 저는 이 에피소드에서는 약간 그 아카네가 코가미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그 사이코패스가 깨끗하고 직종 적성 판정이 되게 잘 나와서 이렇게 좀 남들이 와 좋겠다 저 직장 되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가는 게 곧 강하다는 건데 코가미의 강함은 뭐랄까 이런 대사를 하죠. 좀 더 시대착오적이고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다라면서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것 그조차도 위험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렇지만 도망치는 건 용서되지 않는다. 이미 우리의 인생은 교착되고 말았다. 이러면서 자기 혼자 이렇게 땅바닥에 벽에를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코가미 생각을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여자 아닐까요? 코감이라면 누구나 사랑에 빠질 법한. 그치. 나도 딱 내가 회사 나왔는데 막 우리 팀에 저런 코가미 같은 선배가 있어.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 보는 인간형한테는 호감인지 악감인지 몰라도 뭔가 그 관심을 갖게 그쵸.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이 사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염두에 두는 굉장히 요주의 인물이 됐다라는 거 아카네한테는. 아카네에게 있어서 네. 영향을 크게 끼치는. 네, 그거 우리 다들 겪어보잖아요. 뭐 어디 뭐 대학에 처음 갔다든지 회사에 처음 들어왔는데 좀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은 되게 처음엔 싫잖아요. 그런데 싫은데 자꾸 이렇게 신경 쓰이는 이런 그런 사람들이 타입이구나, 있어요. 강기정. 난 싫으면 신경을 저는 그런 끄는데. 거 별로 없는데. 그래요? 전 싫으면 신경을 꺼요. 아니 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많이 나중에 본인이. 나를 내가 그렇게 처음에 싫었대. 근데 알면 알수록 좋대요? 뭐 알면 알수록 싫어? 더 싫어? 알면 알수록 그 새끼가 그 새끼인가 보다고. 아, 네가 걔냐? 네가 소문에 걔냐? 이러고. 아, 근데 기노자도 특이하긴 하잖아요. 그, 누구냐. 그 쯔네모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기노자랑 약간 그 코감이랑 좀 반대되는? 기노자는 되게 시빌라 원칙주의적인 거라면은 방금 말한 코가미는 좀 더 유연하죠. 네, 유연하고 좀 인간적인 그쵸. 모습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신선하지만 멋있는 거는 코가미 기노자는 그리고 약간 정적인 면이 강하고 코가미는 이제 육체 동적인. 행동이 좀 아, 앞서고. 맞아. 네. 아,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 덕업상어 할 때 항상 그 강 PD가 심쿵하는 포인트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네, 막 심쿵 심쿵 포인트. 포인트 뭐 코너 만들자고. 근데 두근. 원래 이 작품에도 약간 아츠네랑 코가미의 그런 약간 아카네. 꽁냥꽁냥한 아, 진짜요? 장면들이 있었다고 역시. 하는데 감독이 다 잘랐대. 왜요? 분량 넘쳐서 자른 것도 있고 그런 딱히 그런 왜냐면 이건 연애물로 빠지게 비애물이니까. 뭐라고? 이 작품의 정체는 비애물이니까. 여러 가지 다 있던데요. 백합도? 네. 그랬고 많이 잘려서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근데 그것까지 나왔으면은 너무 따로 너무 만들어주면 복잡해. 좋겠다. 네, 이렇게 그것만 네. 모아서.
초점이 많이 흐트러졌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잘 자른 것 같아요. 지금도 막 복잡해 죽겠는데 사실 이거 한번 다 본 다음에 다시 보면은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작품이지만 뭐 저번에도 막 얘기했듯이 초반에 너무 뭐 설정도 많고 이걸 설명하기 위한 에피소드만 계속 이어지고 하니까 좀 힘들긴 해요. 그래요. 저는 근데 편하게 보기는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크게 막힌다거나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불편했다라는 거는 이게 집중이 좀 안 되고 이게 되게 재밌으면 빠져가지고 막 몇 시간씩 볼 텐데 그거는 초반에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예. 난 뭐 처음부터 하루에 올라가고 의무적으로 재밌게 한 편씩 봤어요. 저는 이거 생각보다 진도는 빨리 나가더라고요. 보다 그래요? 보면은 나 벌써 한 3편 봤네. 그래요? 저 초반엔 그랬는데 이쿨 들면서는 이제 빨리 봐야지. 생각이 이쿨 들어요. 들면서. 역시 일기 연속성이 이쿨. 중요하다니까요. 하긴 다시 1쿨은 에피소드가 분절돼 있는 느낌이 좀 앞에 초반에는 그쵸 이 사건별로 나가니까 보여주는 강 PD 뭐야? 아니요, 그냥 저는 다시 볼 때 더 이해가 잘 됐어요. 이렇게 모든 이걸 얘기를 알고 다시 보니까 여기서 시빌라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덕후가 되는 거예요. 몇 번을 본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넘기면서 좀 봤던 장면 넘기면서. 너무 열심히. 놓쳤던 부분들을 알게 되고 그렇게 덕후가 되는 거예요. 덕후가 되어가는 거야. 그래서 선배 드론폭주 덕후에. 사건은 끝났고 아바타 탈취 사건이 다음에 이어져요. 아이고 또 있어요? 이게 사건 4개야 4개. 간단하게 합시다. 네, 간단하게 해요. 네. 아바타 탈취 사건은 나 이 대사가 너무 재밌어갖고 아카네가 이제 사건 현장으로도 오는데 여기 살던 사람에 대해 막 설명을 해주니까 무직이라니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라고 하는데 너무 나만 웃겼나? 청년 실업률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게 32세 독신 무직자의 아파트인데 이 사람이 2개월 동안 변기가 고장이 났는데 이 시대는 홈 오토메이션이 모든 걸 다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들어온 시대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좀 뭔가 컴플레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것도 없었던 거를 관리 업체가 이상하게 여겨서 이제 여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관리 업체가 일을 잘하네. 그래서 이상하다 고독사는 하면서 없겠다. 고독사는 없어. 뭔가 뭐 어떻게 된 거지라고 하다가 홀로그램이 이제 꺼져 있는데 그걸 다시 켜보니까 그 소파를 꾸미는 홀로그램의 위치랑 지금 놓여 있는 소파의 위치가 다른 걸 보고 이 소파를 움직였구나라고 하면서 여기가 뭔가 범죄가 있었구나를 캐치를 해내요. 그래서 그거를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아바타는 이렇게 여기도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가상 세계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상한 뭐 이런 장갑이랑 뭐 마스크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끼고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그 넷상 안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쇼를 본다고 할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다고 할까? 우리는 논술 같은 것도 지금 뭐 글을 올리고 뭐 영상을 올려서 이제 뭐 소통을 하는데 상담받고 그냥 아예 그냥 제3의 공간에 전부 다 자신의 가서 하는 아바타의 모양을 취하고 거기서 이제 뭐 얘기도 하고 사람도 뭐 사귀고 거기에서 쇼가 보고, 이제 쇼 호스트가 있고 그 사람이 스타가 되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하고 비슷하긴 한데 좀 더 발전한 그런 그쵸. SNS의 모습. 그렇죠. 네. 자기가 그러니까 직접 참가하는 것 같은. 참가 그쵸 참 뭐 가상현실 뭐 그런 VR 느낌도 같은 있고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100년 후도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약간 보잘것 없는지 몰라도 가상 세계 안에서는 굉장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쵸. 그런 괴리감을 가진 사람이 이 세계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 그거였어요. 그 32세 무직자가 무직인데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아바타로 그 가상 세계에서 돈을 벌면은 그걸로 이제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별풍선. 그렇죠. 그거네. 아프리카 비제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이 사람 아바타가 넷상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죠. 이거를 되짚어 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아바타를 탈취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아카네 동창도 잘 나가는 인터넷 스푸키부기. 네, 스푸키부기 스타였는데 걔도 어쩌다 뒤졌는데 걔 아바타는 또 잘 살고 있고 조지고 뒤지고. 언어 사용 아름답다. 참. 뭐라고 하지? 죽었고 사망하고 뒤지는 거랑 사망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리타이어. 리타이어가 그렇긴 낫네. 해요. 야, 뒤진 걸로 해요. 뒤졌어. 그게 그래서 채피디다워. 그런 걸로 나답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범인이 누굴까를 추리를 해보다가 코가미가 또 날카롭게 아이돌을 가장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광팬이 아니었을까 하면서 뭐 각각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리고 그 시간에 뭐 어디에 접속해 있었던 때 막 이런 데이터를 막 짱구를 골려갖고 그 어떤 팬이라고 결정짓는 한 사람을 짱구. 밝혀내. 짱구를 굴리다 그러죠. 밝혀내서 잡아내는데 이 에피소드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코가미의 과거, 뭐 우리가 벌써 말씀은 드렸지만 얘가 옛날에 감시관이었다가 집행관이 되는 배경이 하나가 나오고, 하나는 이 드론 폭주 사건이랑 아바타 탈취 사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근데 먼저 코가미의 과거를 좀 들여다보면은 얘가 옛날에 감시관이었을 때 데리고 있던 집행관이 있는데, 그때 표본 사건이라고 사람의 이렇게 인체를 절단을 해서 표본처럼 이렇게 만들어 전시하던 사건이 있는데, 그거를 쫓다가 얘가 뒤졌어요. 집행관이. 사망했어요. 리타이어했어요. 사사야마인가요? 네, 사사야마. 근데 코가미가 그 사사야마가 그 사건을 막 쫓다가 얘도 표본으로 희생이 된 거거든요. 네. 그 시체가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멘붕.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네. 탁해졌죠. 네, 그 이후로 이 사건에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드러난 거고. 그리고 결국 이제 집행관으로 강등도 되고요. 그쵸. 인생 뭐 망했다기보다는 뭐 됐지 뭐. 네. 뭐 좋을 건 없지. 좋을 건 없어요. 어쨌든. 그리고 드론 폭주 사건과 아바타 탈취 사건에 유사점이 있는 게 아니냐. 그게 뭐냐면은, 얘네들 배경에는 프로그래머가 있다. 프로그램 크래킹 툴을 줘서 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어디 해킹하는 게 아니라 무슨 군수업체 드론이라던가 굉장히 방대한 소셜 네트워크라던가 이런데 기술적인 지원이 있었을 거란 거예요. 이 두 명의 범인의 어떤 특성을 분석해본 결과. 배우가 있다. 그쵸. 두 사건의 배우는 어쩌면 동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표본 사건이랑 이 세 가지 사건을 비교를 해봤을 때 살인을 가진 사람에게 수단을 줘서 그 사람을 진짜 살인범으로 만드는 놈이 있는 거다라고 이제 떡밥을 물게 돼요. 가설이죠. 여기까지는 그쵸. 어쨌든. 네. 그리고도 사건이 두 개나 있어. 이 두 개 사건은 열나 복잡해. 아니요. 복잡하다기보다는 이제 길어. 그 앞에 사건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래 여기서부터 정말로 이제 중요한 인물이 하나. 너는 마키시마 시오프로다. 이게 이제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뭔 소리 안 보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테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 일기에서 메인 악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마키시마 쇼고죠. 마키시마 쇼고인데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사건들이 나와요. 네. 오료 리카코 사건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봤는데 시빌라 시스템이 도입이 됐을 때 문화예술 쪽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나요? PD 같은 존재들은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근데 저기 예술가들이 있긴 있잖아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시빌라 공인 연예인, 뭐 시빌라 추천 작품, 인정 예술가.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문화나 예술의 영역마저도 시빌라가 승인을 한. 검열을 해서 그쵸. 통과가 되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고 그쵸. 통과가 안 되면은 뭐 금서 뭐 이렇게 어쨌든 활동을 할 수 없는 비공인, 동인 활동밖에 할 수 없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렇죠. 그래서 좋지 않은 사회예요. 이거를 뭐 국가가 일단 나서서 뭐 언론 출판 집회 자유 같은 거는 없다고 보면 되는 그렇죠. 사회. 없죠. 네. 어쨌든 문화예술 쪽까지 시빌라 시스템에 지금 다 그 입맛에 맞는 것만 해야 통제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 세계인데 지금 우리 세계에서도 약간 이런 움직임, 국가에서 뭔가 좀 해달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참 안타깝네요. 저는 검열을 안 좋아해서 검열을 해달라는 분들이 요즘 있더라고요. 그래요. 검열 뭐 이런 거 가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검열을 왜 해야 되죠? 알아서 검열하세요. 보기 싫으면 보고 아니면 안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내 취향에 맞춰서. 청소년이야? 그래서 오류 리카코 사건을 보면은 공원에서 시체가 발견이 되는데 그냥 사람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작품을 보는 듯한 뭔가 베르세르크 작가님께서 좋아하셨을 것 같은 느낌의 이런 느낌의 뭐가 있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일러스트 작품이 실제로 뭐가 있긴 한데 그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런 것 같은 시체가 발견이 되는데 이 시체의 희생자가 오소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학교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특이하죠. 약간 여학교인데 약간 온실한 화초들 그러니까 시빌라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사이코패스가 맑은 그런 최상의 신복감을 길러내는 기숙사제 되게 옛날식으로 기억해요. 근데
기숙사제 고등학교예요. 네. 요런 오소 학원의 학생임을 밝혀내면서 뭔가 저 학원에 가봐야겠다라는 걸 하나를 또 캐치를 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 시체가 썩잖아요. 근데 그거를 썩지 않기 위해서 약품 처리를 했는데 그 약품이 3년 전 표본 사건에서 쓰인 것과 동일하다는 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너 이거 되게 열심히 조사해봤으니까 네가 한번 조사 같이 해봐라고 했을 텐데 기노자가 코가미를 배제를 해요. 그쵸. 코가미를 배제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카네가 막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고 한 다음에 코가미한테 가고 표본 사건에 대해 이렇게 더 열심히 많이 듣는데 그때 처음으로 마키시마라는 키워드가 수면 위로 드러나죠. 네. 이건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것도 그냥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쉽게 할 수 있죠. 네.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재구손. 재구손이에요? 최구손부터 얘기해야 돼. 재구손. 최구손. 글자로 보니까 왜 이렇게 웃겨? 재구손. 최구손. 어쨌든. 근데 이게 범인이 거의 앞에 나오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범인이 오료 리카코라는 오소학원의 학생이죠. 여학생인데 애가 파더 콤플렉스야.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알고 보니 이랬다는 거지. 이 작품은 계속 이제 그 미스터리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맞아. 뒤에 이렇게 밝혀지는 건데 어쨌든. 그런데 예. 뭐 예. 대충 의심가는 의심을 식으로 가게 계속 되죠. 보여주긴 예. 하죠. 예. 이게 아까 그 시빌라 시스템 이후에 문화예술마저도 이렇게 검열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 아빠가 예술가였는데 이 사람은 예술가면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반골 기질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저항 정신이 있을 거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아빠는 굉장히 시빌라 시스템 웰컴, 땡큐 베리 머치 하던 사람이었던 거. 작품은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이런 걸 하지만 실제로 어떤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시빌라 시스템을 좀 긍정하는 그런 굉장히.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빠가 양성 스트레스 결핍성 뇌경색이라는 뭐야 이거는. 병에 걸렸어. 이게 그러니까 공인된 병명이 아닌 그러니까 시빌라 시스템에서 인정하는 병명이 아닌데 어떤 거냐면은 그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사이코패스가 악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케어를 하잖아요. 근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뭐 면역 같은 걸 높여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물론 단기성 스트레스일 때의 얘기죠. 마키시마라는 이 아기는 이거를 인생의 보람, 삶의 가치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시빌라 시스템 아래에서의 사회에서는 스트레스가 나쁜 거니까 스트레스를 다 차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못 느끼게끔. 근데 이 스트레스라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갈등이나 아니면 자극이나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인간들이. 그래서 제 스트레스가 있다, 아니면 내가 살아간다라는 거 자체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지면서 좀 송장같이 변한다고 해야 되나? 인간답지 않다라는 그쵸. 그런 거죠.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 극복해 나가는 게 어떻게 그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삶인데. 네,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가 사람이 배제됐다라고 성장하는 하니까 어떤 그죠.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회 고통이 사람들은. 없는 어떤 그런 걸 추구했으니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죠. 네. 실제로 지금 이 시빌라 시스템이 들어온 사회는 100년 뒤이기도 하고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평균 수명은 짧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실제로 나와요. 근데 이 아빠가 그래서 이 시빌라 시스템에 의해서 2번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으로서도 죽은 거고 예술가로서도 죽은 거고 2번 죽여서 정준하 생각나. 오류- 2번 오료 리카코가 굉장히 아버지를 존경을 했는데 어느 순간 예술가로서 살아가기를 포기한 아버지를 대신에 내가 예술가로서의 책무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애들을 죽여갖고 그렇게 시체를 전시를 하는 범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체를 전시하고 막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아까 바로 말씀드렸던 최구손. 재구손. 최구손. 제크son. 최구성이라는 한국 사람이에요. 네. 한국 사람이 등장. 한국 사람이 등장했어. 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왠지 북한 사람 느낌일 것 같다는. 그렇네. 근데 사실 몰라요. 그런 건 안 거기서 나와요 없나? 전혀. 근데 일본에서는 사실 한국 하면은 그 예전부터도 북한이라는 인식이 요즘은 좀 달라졌겠지만 그 뉴스 보면 계속 북한 많이 얘기 많이 나오죠. 나오고 막 예. 이러면서 그런 게 강하거든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우리 구성이라는 이름 잘 안 쓰잖아요. 뭐 그쵸. 100년 후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거 유행어 아니, 돌고 근데 도니까 이 한국 사람 같기도 한 게 이 사람 패딩 재킷을 입고 있어요. 노스페이스야? 패딩은 이거는 한국인이야. 남한 사람이야 이거는. 나만이야. 아 나만이야? 패션이 남한이야. 아, 그런가? 노스 페이스인데? 노스페이스야? 노스. 미안해요. 어떻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네.
채구손이 나와요. 근데 얘가 이제까지 앞에 나왔던 사건을 모두 포함해서 이 사건까지 범인들의 뒤에서 뭐 물적으로, 물심양면으로 모든 걸 지원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채구손의 뒤에 있는 사람은, 알았어, 채구성. 뒤에 있는 사람이 바로 마키시마고. 네. 그래서, 코가미 신야가 이 사건을 이렇게 쫓아가던 중에, 왠지, 물론 시체를 전시한다는 건 비슷하지만, 이번 사건은 뭔가 그때 3년 전에 표본 사건이랑은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어떤 점에 주목을 했냐면은, 오리지널리티가 없다. 어떤 유머나 메시지, 즉, 이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던지고자 하는 그런 오리지널리티가 없다라는 걸 알면서, 난 이 과목도 되게 웃겼어요. 범죄 개수가 300이 넘은 사람들은 어차피 사회에 나가면은 터져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미네이터 맞고. 네. 이 사람들을 가둬놓은 감옥이 있는데, 약간 좀 양들의 침묵 생각났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예. 네, 그런 곳에.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한테 가서 뭔가 자문을 구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오료 리카코한테 접근할 수 있었던 것도 덕분에. 이 시체의 그림을 보고 이런 작품의 예전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었다. 그게 이제 오료 리카코의 아버지였다라는. 그래서 이제 추리를 하게 돼서 이제 거의 잡기 직전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했는데 네. 채구손이 도와줘서 용의자를 놓쳐요. 용의자를 놓쳤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마키시마가 실제 하는가 안 하는가까지 아직까지는 단서도 없었는데 음성을 확보를 하게 되고 진짜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구나 하면서 코가미가 이렇게 눈을 번뜩번뜩하죠. 음성만 확인한 게 아니라 그 사진을 확보를 못했는데 증언으로는 확보를 하죠. 그 오소 학원에 그 선생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학생들과 그 교사들이 증언을 했죠. 이 사람이 여기 있었다. 하지만 이 사진 데이터나 이런 거를 다 삭제를 해가지고 네. 실제로 볼 수 있는 거 없지만 어쨌든 증언을 통해서 확보한 상황. 네. 그리고 마키시마도 이 사건을 막 이렇게 해결하면서 자기를 추격해오는 코가미의 존재에 대해 굉장히 흥미를 갖게 돼요. 앞에 그 스피드가 얘기했던 그 장면. 네가 걔였어? 약간 그러니까 서로 이 장면이 이런 거죠. 자기랑 좀 비슷한 사람을 보고 흥미를 갖기 시작한 그쵸.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시빌라 시스템이 모든 걸 통제하는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 쉽지 않죠. 시빌라 시스템이 맺어준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엘인 거야? 반발하는 방식은 둘이 전혀 다르지만 다르지만. 어쨌든 이 시빌라 시스템을 부정한다는 면에서 그 강도와 방향과 이런 건 다르지만 어쨌든 부정한다는 면에서 둘이 뭔가 이제 맞닿는 면이 생기는 거죠. 뭔가 한 명은 정말 정면에 도전하라는 느낌인 거고 한 명은 거기서 정해준 방법 외의 길을 찾아 나선 사람인 한 명은 거고. 시스템 안에서 뭔가를 바꿔보려는 사람이고 한 명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붕괴시켜서 이거를 전복시키려는 사람이고 뭐 이런 차이가 있겠네요. 네. 그럼 오료 리카코가 그럼 잘 도망가고 뭐 또 나오느냐? 그건 아니고 죽어요. 죽는데 쉽게 죽이는데 이번에? 네, 죽였는데 그냥 뭐 가다가 죽은 게 아니라 이 마키시마라는 인물이랑 같이 계속 대화를 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 에피소드 내내. 네. 생구지 토요이사라는 할배인데 돈 많은 할배예요. 그러니까 어디 회장. 그러니까 지하를 재개발하는 어떤 네트워크 건설 회사의 회장인데 이 사람이 전신을 다 사이보그 한 사람이에요. 네. 이거 눈을 안 깜빡이잖아. 그래요? 너무 눈을 안 깜빡여? 이상했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그 위화감 기능이 되잖아요. 아직 개발이 안 됐나? 굳이 필요 없어서 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조금 인간 같지 않다고 느낀 게 인간 이게 같지가 않아. 근데 사배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흰자가 보이는 공간이 네, 사방에 있어요. 이 사람이 검은 눈동자가 되게 조그매서 맞아. 그래서 사실 좀 그냥 평범한 사람 같진 않다. 좀 이물감이 느껴지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역시나 온몸이 뇌만 빼고 전신 전부 다 의체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이보그화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지가 재개발하는 그 지하에서 사람들을 사냥을 해왔던 거예요. 정말 그 사냥총을 들고 사이보그화된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오류 리카코 역시 이 사람한테 사냥당해서 죽어요. 네. 이 사람이 하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구석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사냥을 하는 이유. 사냥을 하는 이유? 네. 사실 사이코패스 막 지금 탁해지는 것 뭔가요? 같은데? 그러니까 유의로 네. 하는 건데 이 세계에서는 이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허가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사회인데 그거를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본능이라고 물론 굉장히 좀 극단적인 방향으로 표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런 방식으로 뭔가를 살아있다는 네, 느낌을 증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사실 이제 마키시마도 그걸 캐치했기 때문에 그쵸, 도와준 얘한테
맞아. 어떤 힘을 준 거고 미끼 같은 걸 줬다고 해야 되나? 배우가 된 거고 하니까 사실 마키시마의 목적은 그것이 인간다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인간다움을 폭발시키려는 거잖아요. 네가 모르고 있던 인간다움을 내가 일깨워줄게.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키시마는. 생구지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뭐 생구지한테 죽은 오레오 리카코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감정들도 사실은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억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벌어진 사건이니까 좀 이해할 만한 구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 1쿨의 대망의 마지막 사건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이 뭐 강 기자님이 이해되는 부분이었다면은, 저는 그 생구지 할배가 처음에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막 리포터랑 얘기하면서 그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라도 아직은 전신 사이보그화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부정적이에요. 예, 약간 좀 꺼려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막 인터뷰를 하니까 그 여자 리포터한테 생구지 할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집에는 홈 오토메이션이랑 AI 비서 있지. 너 평소에 휴대정보 갖고 다니지. 코스 디바이스 다 사용하고 있지. 그런 거에 데이터를 잃었을 때 너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은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글쎄 복귀할 때까지 아무 일도 못 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생활에 그렇게까지 전자적 장치에 의존하면서도 네가 사이보그가 아니라고 하는 건 좀 설득력이 없어. 휴대단말은 이미 너에겐 제2의 뇌다. 과학의 역사는 인간 기계화의 역사였다라고 하는데 사이보그 원하시나요? 맞아요. 네. 원하진 않는데 네. 근데 우리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완전 멘붕 오지 않아요? 그러겠죠. 완전 멘붕이지. 노트북 잃어버려봐 완전 생활에 멘붕이지. 엄청난 불편이 갑자기 닥쳐오죠. 그러니까 제2의 뇌가 돼버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유명사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를 변명을 하자면은 이걸로 금방 이게 다 요즘 스마트폰 때문이죠. 찾아보면 돼요. 맞아. 예전에 이게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우리가 대화하다가 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럼 넘어간 다음에 어떻게 했지?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자. 그래서 뭐 만나 얘기해보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나? 아니요? 너 모르겠-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도 그때 안 어떻게 나죠. 했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또 이런 건 있었겠죠. 웬만하면 좀 기억하려고 노력을 그쵸. 더 하는. 전화번호도 다 기억하지 않았어요. 네. 옛날에. 전화번호를 자주 적어도 쓰거든. 우리 집 전화번호는 알고 그쵸. 이제 내 전화번호도만 사실 헷갈리니까. 삐삐 정도도 이렇게 가족들 거 정도는 외우고 다 뭐 외우고 이 있고. 정도는 그쵸. 됐었던 것 자주 쓰는 같은데 거면 뭐. 그리고 핸드폰도 초창기에는 가족 거 저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지금은 외우는 거 없어요. 끝자리밖에 몰라요. 나도. 우리 끝자리는 다 가족들이 같은 거 쓰니까. 네, 같은 거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의문도 들어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번호를 외우는 거? 네, 그런데 쓸데없는데 하는 생각을 줄이고 다른 생각을 더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아니 그래서 그렇다고 아무튼 하는 건 저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저의 어떤 부족한 기능들, 신체적인 어떤 일부가 된 건. 그거를 보완해 주는 거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저는 우리가 스마트폰 쓴 게 한 6, 7년밖에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게 그렇게 무슨 20년, 30년 된 얘기가 아니야. 저는 한 3,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요. 안 쓰려고 했어요. 이게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2010년이었나요? 뭐 대충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대충. 뭐 그 전에 블랙베리 쓰는 사람 좀 있었나? 거의. 이 정도로 제2의 뇌가 될 줄은 몰랐던 그러니까 저의 거죠. 상당 부분이 아웃소싱 됐어요, 지금. 제가 그럼요. 기억해야 되는 거, 제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삶의 방식도 많이 바뀌었죠. 저 옛날에 진짜 항상 책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책 안 들고 다녀요. 책 들고 다닐 때. 호신용 무기였을 수도 있잖아. 되게 있어 저는 보인다. 약간 사이보그에 관심이 있는 게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공부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다운받았으면 패치를 까는 좋겠다. 거예요. 뭔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매트리스 같이? 네, 직장 매트리스 꿈나무다. 잘하나, 꿈나무. 그래서 사실 지금은 암기가 의미가 있는 세계일까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들어요. 이 교육에. 교육에 대해. 이걸 받아서 약간 합치고 막 마음대로 생각만 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외우지 모든 게 않고. 막 모든 지식이 다 휘발성이 된다면은 내가 어떤 새로운 정보를 검색해서 받아들였을 때 그거를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하는 어떤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잘 전기가 모르겠어. 또 아예 아예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럼 이건 어떠세요? 근데 또 되게 파편적인 지식을 위한 지식은 확실히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기억력이 떨어진 건 확실한 게 예전에 그 그리스 연극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이 대사량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거를 교수가 물어보더라. 이거 과연 그 시대 사람들 어떻게 배웠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생각했을 때는 어디다 이제 적어놓거든가 뭐 이렇지 않으면은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다 외워서 했다는 구전으로 그냥. 그냥 외워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외울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외워서 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그랬을 수도 하더라고요. 있다. 그리고 네. 뭐 못 외우면 뭐 팼다던가 뭔가 있을 수도 있죠. 군대에서 뭐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야, 군대에서?
나는 뭐 배워서 한 줄 아냐? 이러면서 사회사람 많이 갈구면 듣는 얘기인데 저거. 어쩌다 보면 나도 이걸 어떻게 하고 있네? 라는 순간이 오기는 맞아, 오는데 고등학교 생존을 때-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게 되는 고등학교 때 뭐 그런 거 안 건 했어요. 뭐 상춘곡 외우라고 막 이런 거. 응? 그러니까 상춘 저 때만 해도 그런 거안 했어요? 학교마다도 다를 수 안 있는데 했는데. 선생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뭐 시나 이런 걸 외우라고 하고 아, 이런 거 그거를- 저 없어요. 나란말 쌈이 딩극에다라는 외워갖고 시험 보는 거 했었는데. 아 근데 저는 진짜 정말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계속 그걸 외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란말 쌈이 왜 시키는 외운 거야? 심지어 태정태세 문단세도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저는. 칼카나마 아라철. 유진합수 구순백그. 헷갈려. 아까 뭐, 강 네? PD 뭐가. 아니요. 어떤 거요? 기억력 약간 나빠진 것 같아. 얘기하려다가 못한 괜찮아, 얘기인데. 쌓여버린 거야. 저는 약간 계속 이렇게 외우라고 강요받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외워야만 시험을 잘 보는 건데 그런 거를 누가 대신해주 머리에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대신해주면 그럼 너무 좋죠. 좀 살기. 그러니까 근데 아까 이제 최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고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책 스마트폰 같은 못 걸 쓰게 하고. 읽어서 그런 걸 가르치고 그 이후부터 저장을 할 수 있게 몇 살 이상부터. 뭐 몇 살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서 근데 그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참 편하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을 때 딴 거 이상한 거를 심어 놓는다면 그냥 아예 내 사고 자체를 해킹이 내가 아닌 게 가능하겠네요. 돼버리겠다. 나는 해킹을 당하겠다라는 생각도 정품을 들어요. 잘 받아야 아니 근데 정품이라고 잘 해도 받아라. 정부에서 굉장히 못된 생각을 품고 그럴 수 있고.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뭐 그런다던가 너희는 앞으로 북한 생각만 해 뭐라든가 북한을 어떻게든 뭐 어떻게 재구소. 파기할 생각만 해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심는다던가 뭐 이러면 기계장치의 사랑이라는 그런 만화에 보면은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거기 이제 로봇들이 있는데 가령 이제 정보 같은 걸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명 특이한 로봇 중에 하나는 책을 읽어요. 로봇이 네. 다운로드를 왜- 안 받고 네, 너 이거 다운로드 받으면 금방인데 왜 책을 읽냐? 이거 한 장 한 장 읽은 그런 또 쾌감이 있다. 와키시마 네. 쇼구네. 네, 그런 게 더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패치 받고 싶진 않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확실히 네. 다운로드 받고 하는 게 무서워져요. 약간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은 가령 아까 저 매트릭스에서 왜 헬기 조종법 몰랐는데 그거 다운받아가고 바로 조종할 수 있게 된 장면 나오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가령 그러니까 뭔가를 운전하는 법을 바로 그러니까 완전 패치받아서 기능적인 네, 거는 기능적인 모르겠는데 그거를 다운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막 굳이 어렵게 배우지 않고도 일상적인 걸 해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운전을 할 때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뭐 가령 차보다는 인명이 더 우선시 돼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뭐 우리 모두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라던가 이런 인간적인 영역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 뇌 외에 또 분야로 가보면은 뭐 지금 신체보다 훨씬 더 안 망가지고 고장 안 나고 병 안 들고 너무 계속 좋아요. 노화되지 않고 뭐 이런 몸을 가질 수 있다면 노화되지 않는 건 좋다. 요새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거? 노화 역노화가 가능하다. 역노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젊어지는 건가? 네. 안티에이징. 그러니까 아예 어. 60대의 피부를 갖고 있던 사람이 20대의 피부로 돌아간다던가 20대의 몸으로 돌아간다던가 그것도 하는 좀 게 가능하다라는 식의 어떤 연구의 단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뭐 IT 업계 거인들이 그런 노화나 영생이나 사이보그나 이런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일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 그게 실용화되면 되게 웃기겠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가장 비극은 뭐냐면 제가 늙었을 때 제가 죽기 전에 혹은 제가 불치의 병이 걸렸을 때 그런 세상이 온 거야. 그러면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런데 죽었는데 그거를 다음날 나오는 거잖아. 되돌릴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되돌릴 수는 없고 나는 안 그대로 돼. 상태에서만 된다라든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돼버리면 지금 20살인 애들부터 적용됩니다. 이런 나는 거. 아 그냥 죽어. 80의 몸으로 생각을 해. 80세의 몸으로 영생을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그런 식으로 돼버린다면 과연 이거는 나에게 행복할까? 행복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궁금하네. 그 노화가, 그러니까 피부의 주름에 대한 어떤 그런 국소적인 예인지 아니면 정말 신체 자체 노화를 방지해준다는 건지 좀 근데 궁금하네. 사실 아직까지도 노화의 원인이 뭔지 왜 노화가 일어나는 건지 밝혀내지 못했잖아요. 햇빛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햇빛 아니었어? 햇빛을 많이 받으면 해를 가려야 근데 되는구나. 굳이 왜 노화가 일어나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답을 명확히 내놓고 있진 못해요. 뭐 일단은 그거죠.
많이 쓰면 다른 것처럼. 근데 안 써도 늙잖아요. 안 써도 늙나? 안 쓰면 덜 늙죠. 시간이 가면 늙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당연히 늙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간다는 것도 네. 산화되는 개념이라는 그러니까, 것도 있는 거고. 맞아. 예, 아무튼 어쨌든 과학적으로는 아직 거기는 의문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사실 내 몸은 나를 생존하기 위해 뭔가를 하고 있는 거니까. 공장은 가동되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좀 굉장히 좀 희한한 세계인데 처음에는 이 시빌라 시스템 하나만 이제 생각을 해서 이거를 구심점으로 돌아가는 통제 사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중간 굉장히 이런 요소 SF 요소들이 하나하나씩 끼어들면서 계속 인간이란 뭔지를 조명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작품의 또 하나의 매력이에요. 네. 생구지 할배 그렇게 치면은 좀 젊은 몸으로 했으면 안 되나? 왜 할배 몸으로 하지? 아까 제가 얘기하려던 거 만기면 뭐냐면은 이렇게 나이가 완전 혼재가 되잖아요. 이제 나이가 원래 한 80인데 몸은 20대로 보여. 그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막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고 뭐라고 하지도 못할 것 같고 막 이런 건데. 네가 너 민증가라며. 생구도 뭔가 이 권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욕망인가? 사실 얼굴은 어차피 몸은 건강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이건 거 어때요? 우리가 외적으로 봤을 땐 늙지 않아. 근데 몸 안은 장기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늙어서 죽으면 병 걸리면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는 항상 젊을 수 있는데 근데 있다. 뭐 장기나 이런 거는 늙고 병을 뭐 안 걸릴 수는 없기 때문에 죽긴 죽는 거죠. 병 걸려서 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막 200살, 300살 못 사는 거지. 적정 수명을 사는 건데 외모는 뭐 아무튼 한 30대 정도까지 유지된다 쳤을 때. 그래서 늙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저는 젊게 사는 거 좋은데. 나도. 네. 늙고 싶지 않아. 아니 뭐 굳이 일부러 늙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가서 내가 늙는다면은 그러면 그냥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인터넷에 그런 글 네이트 이런 거 올라올 것 같아. 내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까 나이가 80이었어요. 나이 속이고 사귀었다며. 뭐. 그 서로게이트였나 영화에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그걸 서로게이트. 보면은 그 세상은 밖에 출입하는 거를 자기의 어떤 그 의체 사이보그만 다녀요. 젊은 몸에. 그래서 안에 모든 생활은 실내에서만 하는 뭐 이런 또 사회가 나오는데 자기 그래서 거기 사회에서 길거리를 보면 다 모델들만 다니는 거야. 근데 그게 과연 재밌겠다. 또 정상적이냐 이렇게 또 볼 수 짝짓기는 있겠죠. 어떻게 해요? 안에서 하겠죠. 뭐. 가장 대상은 가장 어떻게 가는 게 그게 맨날 궁금하죠. 아니 그게 궁금하게 대상을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에블바디 다 그렇게. 그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어쨌든 뭐 나가서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있을 테고 굳이 그렇게 잘생기고 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전부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우리가 외적인 거에서 뭔가 오히려 그렇게 벗어나면은 정말 그 사람의 내적인 것만 보게 될 수도 있을까요? 이 세계가 사실 그런 세계예요. 아카네에 대해서 이제 미인이라고 하는 멘탈 게 미인. 어떤 그 외부의 자극을 받아도 이 사람 사이코패스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동경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긴 아카네가 이뻐서 그렇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 마찬가지긴 해. 이런 사람이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야, 아카네처럼 안 그런가? 아카네는 사실 지금 사회 보면은 엄청 잘 나가는 금수저에다가 성격도 좋고 금수저인지는 모르겠고 천재 오히려. 그쵸. 뭐 돈이 많게 태어난 건 아닌데 어쨌든 엄청난 스펙에 어린 나이에 성공한 소년 등과한. 근데 그 정도면은 이렇게 뭐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싫어할 이유는 없죠. 근데 조건 그만 하셔도 그런데 이제 그 조건 외적인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매력적인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 중에 유독 이 기분 전환이 되게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전환이 빠른 거예요? 그 뭐냐면은 우울했다가도 금방 밝아지고. 그러니까 우울한 사건이 있고 조울증 같은 사람들? 아니 조울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울 자체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있어. 우울 자체가 거의 없는 그걸 사람. 금방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방 극복해내. 아카네가. 약간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능력이잖아요. 어떤 그 악독한 범죄와 마주해도 절대 탁해지지 않는 건데 이것도 보면은 이 사회에서 그렇게 정상적인 능력은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매력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이 사회에선 매력적이겠죠. 그렇죠? 시빌라 저는 근데 사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악한 애 멘탈 같은. 미인이. 그 너무 좀 쉽게 쓰러지지 말고. 근데 여기도 한 명인데.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부럽기도 하고 매력적이기도 하고 좀 닮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저는 근데 시빌라 시스템의 이 사회가
이렇게 막 좋아 보이지가 않는 게.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죠. 왜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아니 그 힘든 게 있으면은 뭐 야 술 한잔 하자 이러면서 술 한잔 먹고 푼다든지 뭐 같이 이렇게 역시 술인가? 위안을 술이 없어요 지금 화난 거죠. 아니 음성적으로 뭐 마시잖아요 아니, 여기서. 음성적으로.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서 위안을 받는다든지 공감해준다든지 격려해준다든지 이렇게 토닥토닥 해준다든지 뭐 그런 인간적인 접촉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회복하고 다시 활기를 되찾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회는 그냥 멘탈 케어 시스템 가서 약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정신병이라고 할 만한 수준이 돼야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수준에서는 그런 게 있지 그런가? 않을까요? 그게 완전히 없을 것 같진 또 않아요. 아카네가 네. 사실 뭐 멘탈 미인이라 뭐 지는 좋겠지. 근데 자기 그냥 혼자서 이렇게 극복을 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그러면 베스트긴 한데 이 사회 자체가 뭔가 그런 인간적인 좀 접촉이나 그런 걸 많이 좀 없앤 나머지 그건 아닌데 뭐 일단은, 아칸에 보면은 네, 굉장히 친구들도 그 만나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담 많이 해요. 그래서 걔가 오히려 그런 좀 맞아요. 그런 특이한 경우. 예,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지 네, 않았을까. 특히 감시관만이 아니라 그 집행관들이랑도 잘 집행관들하고 지내잖아요. 더 상담을 맞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걔는 되게 상담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다른 그냥 캐릭터들 보면은 잠재범처럼 찍히면 그냥 다 어디 격리시켜버리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남한테 자기 근데 약한 약만 걸 들키고 먹고 싶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 집행관들은 어차피 좀 특이한 존재들이니까 우리가 거기서 일상생활에 사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깊이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하긴. 네, 그래서 판단하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그 마지막 사건을 한번 가보죠. 그래서 급변화. 사이가 조지라는 아저씨가 나오는데 싸이가 조지, 전 교수. 전 교수이고 이 사람이 근데 원래는 이제 그런 어디서 일했었죠? 대학에서 대학교. 학생을 가르쳤죠. 약간 근데 좀 범죄 수업 같은 거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임상 심리학을 전공한 전직 교수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치면 문제가 뭐냐면은 애들의 사이코패스가 탁해지는 거예요. 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강등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 그 보존하는 자기를 지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아칸이랑 비슷하게. 그렇죠. 쉽게 말해 그냥 아까도 그냥 말했는데 기분 전환이 좀 빠른. 딱 그런 털어버릴 걸 수 기분 있는, 전환이라고.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학생들은 아마 이제 그런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접해야지 그걸 범죄학을 배울 수 있는 영향을 많이 거잖아요. 받아서, 예. 당연히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사이가 조지가 프로파일링에 굉장히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코가미가 그러니까 하나는 목적 하나는 아칸에게 이 사람을 소개를 해줘서 프로파일링에 대해 좀 배우게 해주고 두 번째로는 그 마키시마 쇼고에 대해서 좀 프로파일링을 해줘라 이런 목적으로 이제 사이가 조지를 만나러 가는데 아카네를 데리고 가요. 당연히 감시관이 있어야 집행관이 나갈 수 있겠으니까. 근데 이때 막 아카네 선덕선덕해가지고 귀여웠어. 옷 갈아입고 그랬나? 막 왜 계속 AI가. 그러니까 AI가 오늘 데이트가 있으신가 보죠. 그러니까 꺼지라면 네 데이터 다 삭제하라면 난리치잖아. 선덕선덕하게 가요. 말하니까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에피소드 초반에 기노자의 과거가 나와요. 뭐 이미 많이 눈치채셨겠지만 스포일러 경고. 벌써 얘기해요. 그러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기 이미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나와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자르고. 기노자의 과거가 나오는데 기노자한테도 아픈 과거가 있어요. 얘가 삐뚤어지게 된 이유가 아버지가 잠재범으로 찍힌 거예요. 옛날에 형사였는데 시빌라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그때 경찰 제도가 없어지는 과정에 그때는 감시관, 집행관이라는 제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사이코패스가 탁 하면은 쟤는 잠재범이다 라면서 낙인을 찍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형사들이 잠재범으로 강등이 됐어요. 그때 얘 아빠도 그랬던 거야. 근데 이 시대에는 좀 뭐 지금도 그렇긴 한데 네 가족 중에 잠재범이 있다라고 하면은 너도 그런 거 아니야? 너도 이 사람이 약간 아니야? 하면서 그런 거죠. 그 용어 그거 뭐라 그러죠? 연좌제. 네. 연자제 같은 느낌. 그런 데다가 코가미도 굉장히 친한 동료였는데 그 사이가 조지 선생님 밑에서 같이 수업도 듣던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 코가미까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이나 배신당한 경험이 있어서 너에게 이렇게 까칠하게 대하는 거다. 아카네에게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아카네가 불쌍하다 이러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죠. 그쵸. 아무래도 자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다 탁해지는 걸 경험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탁해지지 그쵸. 않도록 좀 더 심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 당연히 자기 그럴 수 있을 것 자신한테도 같아요. 좀 강경하게 좀 대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뭐 없어지는 직업 뭐 이런 얘기를 점심 먹으면서 잠깐 했는데 여기 하나 나오네요. 프로파일러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은퇴한 사람이죠. 사이가 좋지도. 네. 그래서 배우러 온 거고 사실 뭐 도미네이터만 들이대면 다 해결되는 세계니까 그쵸. 프로파일링이 필요가 할 없었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필요하게 됐어요. 프로파일링을 마치 무슨 굉장히 오래된 뭐 사주 이런 느낌으로 미신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죠. 되게 무릎팍도사 찾아가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봤어요. 뭐 안 되면 이렇게 갑자기 무당 찾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찾아온 무슨 일로 왔어? 다 알아. 다 알아. 그런 점 봐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꽤 있어요. 뭐 사주나 타로? 신점 타로? 타로도 보고 신점은 안 봐봤고 사주는 봤어요? 좀 봐봤고 타로도 사주는 복채 얼마 줬어요? 3만 원. 네, 뭐 사주는 2만 원. 사주 카페에서 보면 뭐 이런 거요? 네. 그런 거 말고 진짜 무당. 그러니까 신점 말하는 거구나. 사주 말고. 아니 사주도 이렇게 정말 무슨 무당 같은? 거기 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는 그런 한옥 같은 분위기. 그런 데는 저는 안 가봤어요. 저는 예전에 수업 들으면서 이 교수님이 한 명이 그 예전에 이제 민속학 뭐 이런 거 공부하니까 그런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많이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하도 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 신들리고 이런 걸 믿는다고 그 일화를 얘기를 해주는데 무당을 이제 찾아갔더니 자기를 딱 보자면 일면식에 국어 선생님이네 이렇더래. 내가 선생님인지도 몰랐는데? 그쵸, 그냥 처음 봤는데. 그냥 아무 정보도 없이 딱 갔는데. 딱 무당이 자기 보자, 국어 선생님이네? 이러더라는 거야. 궁금하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궁금하다. 그거 페이스북? 근데 정말 막 그런 거 아니야? 맞았을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야? 국어 선생님이네? 아닌데요? 라고 하면은 딴 말 할 수 있어. 그 저번에 그거처럼? 그렇지! 맞아. 국어 선생님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거. 그런 거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니야? 손톱 밑에 막 분필 가루가 묻어있고. 셜록. 호주머니에 뭐 이렇게 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런 책 막 꽂혀있고 이랬던 거 아니야? 저는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는 게 전 세계 어느 문화권에도 샤먼이란 존재가 있잖아요. 그 죽은 자와 산자를 연결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황정민. 네, 방식은 되게 다를지 몰라도 그 공통적으로 있다라는 거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다들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네. 저는 사주도 봐보고 점도 봐봤는데 사주는 좀 잘 맞던데. 사주요? 사주는 약간 통계학이랑 점이랑 좀 달라요. 통계라고 하는데 그게 생긴 지가 뭐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고 하던데. 그래요? 예. 의외로 뭐 무슨 뭐 사주팔자 뭐 이런 거 되게 옛날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래요. 뭐 통계라고 해봐야 뭐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었어요. 점은 잘 안 통계를 맞고. 뭐 1000만 명 했으면 내가 인정해줄게. 그건 아닐 거야. 그래서 뭐래요? 뭐 어떻게 된대? 사주에서? 네. 내가 얼마 전에 답답해서 보러 갔는데. 얼마 전에? 대박. 제가 대공개. 근데 이런 천기누설. 천기누설 하면 안 돼. 나중에 말해줄게. 신점 아니니까 천기누설은 아니지. 그런가? 사주는 그거 그냥 책 보고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화수목금토 뭐 이걸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되게 신기했어요. 대체로 비슷하게 나와요. 왜냐면은 제가 생년월일이랑 연시랑, 그러니까 생년월일이랑 시랑 태어난 시랑 이름만 줬거든요. 근데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맞췄어요. 그리고 근데 미래일은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그거는 일어나면은 언제 죽는데? 그런 건 안 물어봤지. 누가 그런 거 물어봐. 결혼은 언제 한대요? 그런 것도 안 물어봤는데 그냥.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왜 뭐가 답답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삶이 답답해서. 뭐가 그렇게 답답해? 누구야? 인생이 답답해. 뭐 이직 가능성 뭐 이런 거 물어봤나? 헐. 제가 인생이 답답해서. 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봤나? 야망 쩔어서. 그냥 갔어.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뭘 물어본다기보다는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물은 상태에서 뭐라고 주는데, 하나 보자 한번. 아니 그냥 저는 이렇게 잘 모르니까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근데 자기가 다 이렇게 머리를 쓰다니 뭐 너는 이렇고 해서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뭐가 어떻게 풀릴 것이고 뭐 이제까지 이러던 이런 거. 얼마요? 언제 풀린대요? 몇 살 때? 뭐 조만간 잘 풀린다고. 얼마요? 3만 원. 차값은 따로. 잘 맞으면 어딘지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왜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프로파일링에서 여기까지 왔네. 그러니까, 프로파일링. 그래서 마지막 에피소드 얘기로 후다닥 가보죠. 계속 가고 있잖아요. 계속 가고 있었어. 가고 있었는데. 사이가 조지 만났어. 사이가 조지 만났고 했는데 그 아카네한테 되게 친한 친구 2명이 있거든요. 같이 뭐 이렇게 브런치하는. 근데 그 중에 후나하라 유키라는 친구가 있는데 C급 친구.
C급이라는 거는 인간이 C급이라는 게 아니라 적성 판정 검사에서 좀 급이 낮게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얘한테 연락이 왔어. 자니? 자니? 그러니까 연락이 와서 어디로 언제 나와라라고 했는데 그 장소가 아무리 봐도 좀 약간 수상해 보이는 곳인 거예요. 거기를 코가미랑 같이 가고 아무리 봐도 함정인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코가미가 안에 들어가서 야 내가 그럼 살펴볼 테니까 네가 혹시 나한테 문제 생기면 뭐 연락해 이러고 안에 가서 막 살펴보는 도중에 어딘가로 유인이 돼서 갑자기 다른 곳에 고립이 돼요. 거기 옛날에 폐선이 됐다고 알려진 지하철이 있었는데 거기에 타니까 갑자기 그게 확 움직이면서 어딘가로 끌려가 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 끌려간 곳이 아까 왜 오료 리카코가 그 생구지 할배가 재개발한 지하 어딘가에서 사냥당해 죽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장소로 코가미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터로 이송이 된 거네요. 그 유키랑 같이. 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사냥개 데리고 총 쏘면서 얘 쫓아 다니고 얘는 도망 다니고 하는 와중에 코가미, 우리 똑똑한 코가미가 뭔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타개할 수 있을까? 뭔가 바깥이랑만 연락만 돼도 날 좀 도와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여러 가지 힌트를 통해서 이 무전기 같은 게 조립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공평한 게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쵸. 그래도 이제 뭐 솟아날 살아날, 구멍 하나는 지금 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요. 무전기가 있고 뭐 안테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찾아가서 마치 게임 하듯이 그러니까. 그래서 너 한번 살아남아 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버려진 무슨 가방에서 무전기를 찾고 또 어디서는 배터리였나? 건전지를 찾고 뭐, 네. 했는데 이거를 그럼 터지게 하려면 어떤 이런 안테. 안테나. 케이블 같은 거, 안테나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어딨지 하다가 그래. 유키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 떨거지를 떼버리고 나면은 얘는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도망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얘를 계속 살려서 같이 데리고 다니는지 아니는지를 왜 시험하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얘한테 마지막 그 힌트가 있구나라고 해서 벗어봐. 라고 하니까 뭐라고 변태 자식아 이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그러는데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거야 벗어봐라고 했는데 나는 이거 너무 쇼크 받았어. 딱 벗으니까 코가미가 걔 여자애를 이렇게 보더니 넌 속옷을 안 맞춰 입냐? 라고 그런 대사가 있었나요? 네. 나만 빵 터진 거야? 빵 터졌어요. 진짜 빵 터지지. 실망. 안 맞춰 입을 수도 있지. 어떻게 맨날 맞춰 입겠어. 이거는 진짜 남자의 어떤 환상인 것 같아. 안 맞춰 입지. 아니, 다 맞춰 입어? 저기 안 사귀어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안 사귀어봤는데 주워 들은 것만 이상한 것 같고 막 진짜. 야동만 본 거지. 그러니까요. 진짜 실망스러워. 미디어로 배운. 코감이 그래서 그러니까 야동을 안 맞춰 들었어. 입냐라고 이런 엉뚱한 질문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거 내 속옷이 아니네라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서 뒤져보니 와이어에 그쵸. 브레이저 와요. 우리 지난 데스노트부터 브레이저 얘기 되게 많이 한다. 이게 굉장히 여러모로 활용이 되는군요. 그럼요. 이게 뭐 온갖 게 다 들어가네. 와이어 들어가요. 거의 블랙홀이야. 블랙홀이야? 다 들어가. 네,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안테나를 만들어갖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들어있었던 거 아니야? 안테나를 만들었대. 무전기를 이제 만들었어요. 완성을 했죠. 네, 완성을 했죠. 돌아와 빨리. 너 와이어 줘봐. 내가 안테나 만들어 볼게. 이건 아니. 스포츠 브라였으면 어떡해? 그만해요. 귀여운 것도 찾아내다니.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코가미가 사실 이게 어디 끌려간 건지 도망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집행관이 원래 튀튀하면은 쫓아가갖고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얘를 빨리 쫓자라고 이제 기노자랑 일개 사람들이 다 와서 하는데 얘가 도망친 건지 아닌지 어떤 건지는 도미네이터를 겨뤄보면 알 거 아니냐. 왜냐면 도망치려고 했던 거면 사이코패스가 굉장히 악화가 돼서 그쵸. 나 이렇게 헷갈려. 리설 엘리미네이터로 죽이면 될 거고, 그게 아니면 패럴라이저로 기절 정도 하겠지라고 막 이렇게 되게 악한 애가 걱정하는 와중에 기노자가 세게 말하잖아요. 그러다가 코가미가 아까 그 무전기를 완성을 해서 지원을 했어요. 요청을. 하니까 기노자가 급방긋하면서 있는 대로 드론을 급행시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가 하지만 경로를 모른다니까 닥치는 대로 시험해봐. 한 대라도 좋으니 독착시켜라. 이러면서 츤데레, 난 기노자 츤데레라는 걸 여기서 알았는데. 나만 심쿵했어? 기노자요? 기노자는 머리 때문에 정이 가지 않아요 정말. 진짜? 모두가 좀 코가미를 바뀌잖아요.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머리 좀 바꾸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코가미가 위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코가미를 도와주려고 막 가는데 생구지 할배가 그 와중에 코가미랑 맞닥뜨려요. 근데 코가미가 훨씬 더 세니까 생구지 할아버지는 어쨌거나 죽어요. 뒤져요. 죽고 이제 유키를 구해내서 죽어요라고 해놓고 뒤져요라고 또 바꾼 건 또 뭐야. 아니 나 뒤져요라고 말하고 죽어요라고 바꾼 줄 알았어 내 뇌에서. 그냥 평소대로 해요. 평소에 하는 안 쓰는 단어 쓰니까 내 뇌가 이상해진 거지. 그래요. 다 뒤져. 그래서 유키를 구해내고 다 잘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코가미가 이 할아버지랑 싸우던 와중에 상처를 많이 입어서 정신을 이렇게 잃어가는 와중에 마키시마가 유키를 이렇게 끌고 가는 장면을 목격을 해요. 이때부터가 사실은 이 일기 일쿨의 어떻게 보면은 대단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카네가 막 달려가니까 코가미가 야 유키를 데리고 가서 마키시마를 쫓아해갖고 막 쫓아가는데 쫓아가서 발견을 해내요. 발견을 해내는데 이때부터 마키시마 쇼고와 아카네의 대화가 시작이 되죠. 마키시마 쇼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카네한테 인간은 자신의 의사에 의거해서 행동했을 때만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온갖 인간에게 감춰진 의사를 들춰내서 그 행동을 관찰해왔다. 그러니까 아카네가 닥쳐 범죄자. 그러니까 범죄자? 뭘로 범죄자를 판단하냐? 도미네이터를 관장하는 시빌라 시스템으로 결정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아카네가 도미네이터를 들이대는데 犯罪係数アンダー20執行対象ではありませんトリガーをロックします 얘가 계속 범죄 개수가 언더 50, 뭐 언더 30, 막 이렇게 되게 낮게 나오는 거예요. 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트리거를 록합니다. 라고 하면서 도미네이터를 쏠 수가 없는 처벌할 수가 없는 인간인 거야, 얘를. トリガーをロックしますなぜかは僕にもわからない子供の頃から不思議だったよ僕のサイコパスはいつだって真っ白だった 근데 이런 거는 완전 예외 상황이었죠. 완전 예외 상황인 거야. 처음 겪어보는. 범죄를 분명히 저지르고 있는 지금 중인데. 눈앞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마키시마 쇼고가 아카네한테 사냥용 장총을 이렇게 던져요. 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네 친구를 죽일 테니까 네가 나를 막으려면은 도미네이터는 아마 안 될 거고 그 총을 쏴라. 나한테. 그래서 아카네가 이렇게 장총을 쏘긴 쏘는데 못 맞춘 거죠. 안 맞춘 거기도 하고 못 맞춘 거죠. 그러니까 쏠 줄이나 알까 싶기도 하고. 에? 그렇죠. 총이 없는 세계잖아요. 그쵸. 어쨌든 뭐 그런 거 일본에서는 교육받은 적도 총기가 없을 없기도 거고. 하고. 그 저기 우리 전에 대통령 총 쏘는 거 봐봐요. 뭐 있었어요? 잘못 MB 왜? 있어 그런 거. 개머리판이 어깨에 얹고 막 이렇게 쏘는 거였나? 아니 그때 막 그 댓글에 아니, 어깨 어깨 위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얹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있었어. 예. 안 해보면 모르겠지. 그 도미네이터는 그냥 대충 겨냥해도 지가 알아서 만든 거 그쵸. 같아요. 맞춰주는 그쵸. 거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냥 자기가 땡기면 초점을 땡기면 이렇게 끝이야. 맞추잖아요. 뭐가 네. 나간다기보다 이게 뭐가 초점을 지가 맞춰. 그치. 이렇게. 예. 이렇게 그리고 흔들려도 맞으면은 뭐 총알이 날아가서 터지는 게 아니라 뭔가 몸을 걔한테, 터뜨리는 맞아. 거잖아. 북대권. 북대권이야? 넌 이미 죽어 있다 같이. 여기서 큰 떡밥이 등장하죠. 마키시마 쇼고가 언제나 내 사이코패스는 새하였어 어릴 때부터라는 뭔가 큰 떡밥을 던지면서 유키의 목을 갈라요. 그 장면 난 좀 충격적이었어. 아카네가 바로 보고 맞아요.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보고 있는 앞에서 자기 친구 목을 친구를. 긋는 거야. 충공갱 장면이었지. 진짜 피가 이렇게 확 뿜어나와. 그런 아카네에게 마키시마가 유감이다라며 애를 죽여버리고 총총총 걸어가요. 이때 이게 범죄 개수가 0 아니었나요? 네, 이때? 마지막에 죽일 때 0이었어요. 도미네이터로 관찰을 심지어. 해보니까. 네. 그러면서 아카네가 이렇게 뭐 어떤 상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정신이 나갔겠죠. 그런 상태면은. 그래서 이제 코가미가 병원으로 이송이 된 가운데 제가 마키시마 쇼고를 만났습니다. 근데 도미네이터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라면서 일기 일쿨이 끝나요. 이게 2112년 12월 24일의 일이에요. 후손들의 이야기군요. 후손들의 얘기. 코멘트가 그거야? 후손들의 얘기군요? 사실 진짜 재미는 이제부터라고 해야 되나? 난 뭐 이때까지도 재밌긴 했는데 다들 이 뒤부터가 더 재밌었다는 거. 이때까지도 재밌긴 했는데 뭐 이때까지는 뭔가 오리엔테이션 같은 느낌? 네. 이 세계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숙지하고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약간 이런. 네, 느낌. 맞아요. 저는 그리고 이 마키시마가 도미네이터로 안 잡히네. 거기서부터 갑자기 조금 끌리기 시작했고 떡밥이죠. 그 다음 그 쿨부터는 이제 쿨부터.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쵸. 큰 사건이 이제 막 전개가 되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그쵸. 걔를 쫓는 것만에 이제 집중을 하면 되니까. 그때부터 조금이 아니라 이건 이제 재밌다.
이게 진짜네. 그래요? 그럼 우리 다음 편부터 더 재밌어지겠네? 나 예고 진짜. 재밌어져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작품 자체는 재밌는 건 맞는데 우리가 재밌게 하고 있는 그다음에 거지. 과연 우리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조금 있지만서도. 그러면 가볍게 공지사항을 얘기를 하고 네 다음 편으로 갑시다. 네, 저희 네이버에 카페가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덕업상권 치시고 들어와서 가입하고 글 남겨주시면 예속상교 때 소개도 해드리고요. 지메일은 lets덕업 gmail.com인데 letsduckup@gmail.com 여기로 메일도 많이 보내주세요. 페북도 있잖아요. 맞아요. 페북도 있는데 이제는 덕업상권 지금 딱 한 개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드디어 그 계정이 삭제가 돼서 페이스북에 덕업상권 치고 들어오시면 저희 기사 같은 것도 많이 강 PD가 재밌는 자료를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우리 페북지기. 페북지기 홍보충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아직 한 50분 정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조선일보의 페북지기가 아주 그냥 활약하고 있어요? 요새 뭐 좋든 나쁘든 어떤 방면으로든 활약을 하고 있는데 팔로우하고 봐봐야겠네요. 좀 걔 미친 것 같던데. 왜요? 얘기 좀 해줘. 걔 미친 것 같던데. 얘기 좀 뭐 해줘. 있어요. 알아서 제정신이야, 찾아보라고 걔? 해. 그래? 나 궁금해. 몰랐네. 받아보길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랜만에 되게 왠지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구호를 한번 외치고 끝내죠. 그럽시다. 누가? 네, 덕질권장 프로젝트 덕업 상관.君に